며느리가 어느 날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어르신들도 일하세요. 건강하신데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남의 집 애기라도 좀 봐주시지. 돈도 벌고 심심하지도 않잖아요. 저한테도 아기 살림할 돈도 보태주시고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 순간 나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지금 저게 무슨 말이지? 나보고 일 나가라고? 남의 집 애를 보라고? 돈을 벌어서 제 아기 살림에 보태라고? 난 안 벌어도 생활비 안 모자라. 그래서 내가 늙은 몸으로 남의 집 애 봐가며 돈 벌어오고 그 돈을 너한테 보태주라고?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절 빤히 바라봤어요. 그래, 좋아. 요즘 세상 다 같이 번다 치자. 그런데 너희 들어올 땐 어머니 불편하게 안 해요. 조용히 지낼게요. 그랬지?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늙은이한테 애나 봐라. 돈도 벌어라. 생활비도 내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66세 박순자예요. 제 사연 좀 들어보세요. 남편과 아들 부부 손주와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남편이 심장병으로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런데 내 운명 너무 서럽네요. 몇 년 안 있어 아들마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 세상으로 갔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나와 며느리와 손자 셋이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남편이랑 단둘이 살고 있던 평범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요, 그냥 벼락 맞은 땅에 솟아난 집이 아닙니다. 남편은 평생을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노동자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게차 몰고 철판 들고 허리 펴볼 틈도 없이 일하다. 허리가 아파도 그냥 파스 붙이고 다시 나갔어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안 하면 애들 먹이고 입히는 게 안 되니까요. 저요? 저는 시장 반찬 가게로 시작해서 김치도 담그고 나물도 묻고 명절이면 밤샘으로 전 부치고 탕을 끓였어요. 손이 터져서 피가 나도 고무장갑 낄 돈 아끼려고 맨손으로 일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나갔다가 저녁 8시에 돌아왔어요.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 한 칸 장만하려고요. 온갖 생선 비린내, 기름 냄새에 절어가며 그렇게 20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안 나와서 적금 들고 깨고 또 들고 이율 좋은 거 쫓아다니며 5천 원짜리 이자 계산하던 시절. 그렇게 해서 산 집이 그 집입니다. 우린 그 집을 내 집이라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 집엔 우리의 젊음이 있었고 우리의 눈물, 한숨, 웃음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건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였죠. 어머니 불편하게 안 할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이야기 같았지만 평소 며느리 성격으로는 힘들게 한 말이죠. 갈 데가 없다고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그렇게 손자까지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너무 냉갈스러워서 선뜻 허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안을 완전히 무시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은 내 생일이었어요.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봤어요. 혹시 며느리한테 전화가 올까, 아들한테라도 문자 하나 올까? 근데 정말 하루 종일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전 밥도 안 넘어가고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넘겼죠. 뭐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정신없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는데 저녁 무렵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생일인데 전화도 없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상했는지 직접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오늘 내 엄마 생일인 건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아들은 아, 깜빡했어요. 요즘 회사 일 너무 정신 없어서. 그 말투가요. 미안함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 툭 던지는 말 같았대요. 남편이 다시 말했죠. 그래도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생일인데 며느리가 전화라도 한 통 했으면 좋잖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혜진이는 생일 같은 거. 부담스러워서 싫어해요. 가족끼리도 그런 거 잘 안 챙기는 편이에요. 다음에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남편도 말을 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숨만 쉬고 말았어요.
그 뒤로 며느리한테선 아무 말도 없었어요. 문자 한 통 없었어요. 그냥 없는 일처럼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이불 덮고 누워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제 마음이 우울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 애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바쁘니까 아들 생각해서 아들 좋아하는 김치를 담가서 보내려고 아침부터 장을 봤어요. 시장에서 싱싱한 열무가 들어왔다는 말에 얼른 가봤죠. 뿌리부터 잎 끝까지 아삭하고 부드러운 게 딱 지금이 철이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아들 종석이는 열무김치를 아주 좋아하는데 며느리가 열무김치를 좋아할까? 혹시 너무 시골식으로 하면 안 먹으려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입맛에 맞게 좀 담가보자. 젊은 사람들처럼 달지 않게 맵지도 짜지도 않게 조절했어요. 양파 갈고 배도 조금 넣고 까나리 액젓이 너무 진하면 싫어할까봐 정말 한 방울 계량하듯 넣었어요. 고춧가루도 매운 맛 말고 색깔 고운 걸로 골랐고요. 그렇게 반나절을 붙잡고 땀 흘리면서 열무김치를 버무렸죠. 하나하나 잘 섞어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시원하게 익으면 며느리가 좋아할 거야. 고기 구워 먹을 때 곁들여 먹기 좋겠지? 그렇게 반나절 정성 들여서 담근 김치. 깨끗이 소독한 반찬통에 조심스럽게 담고 혹시 새거나 냄새 배일까봐 2겹, 3겹 포장도 했어요. 택배 박스에 다시 한번 완충제 넣고 잘 도착해야 할 텐데. 며느리네 집으로 보냈죠. 그런데 이틀 뒤 딱 문자 하나 왔어요. 어머니, 보내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희는 이런 건 안 먹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런 건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날 하루 종일 매달려서 만든 김치가 그냥 이런 거였구나. 그냥 버렸다고 해도 덜 서운했을 텐데. 그 말을 꼭 해야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 말이 꼭 이런 촌스러운 음식 말고 앞으로는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들렸어요. 자기 먹기 싫으면 내 아들 종석이가 맛있게 먹을 텐데요. 내 정성이 그렇게 가볍게 툭 차버릴 만큼 별게 아니었나 봐요. 그땐 바쁘겠지 했죠. 근데 다음 명절엔요. 며느리가 오긴 왔는데 인사도 대충. 아니, 남처럼 고개만 까딱하고 안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식구들이랑 둘러앉아 밥 한 끼 같이 안 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우리 식구 될 생각이 없구나. 그땐 그냥 바쁘겠지 하고 넘겼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신혼이 정신없잖아요. 근데 다음 명절이 문제였죠. 오겠다고는 했어요. 명절 아침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좀 늦어요. 차가 막혀서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한참 있다가 오후 3시쯤에 두 사람이 도착했어요. 대문 앞에 차 세우더니 아들은 웃으면서 엄마 하며 들어오고 며느리는요. 현관 앞에서 슬리퍼를 툭툭 차고 시선 한 번 제대로 안 주고는 안녕하세요. 그냥 그 한마디 고개만 까딱. 그게 끝이었어요. 우린 다 같이 부엌에서 음식하느라 분주했는데 며느리는 코트도 안 벗고 바로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 방에 들어가더니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른들이 부엌에서 전 부치고 탕 끓이고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도와줄 생각도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식사 시간 되어 밥상 차릴 때쯤 되니까 아들 혼자 나와서 거든대요. 며느리는 끝까지 안 나와요. 아들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혜진이는 밥 안 먹니? 그랬더니 아들이 머쓱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혜진이 요즘 체해서 밥을 많이 못 먹어요. 과일 좀 챙겨주시면 방에서 먹을게요. 남편이 듣더니 그제야 입을 떼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는 다 저런가? 어른들한테 인사 한마디, 같이 밥 한 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 말들은 아들 잠깐 침묵하더니 아버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혜진이는 좀 낯가림이 심해서 그래요. 그러고 끝이에요. 낯가림이요? 어르신이 한 분 계신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친가족인데 그런 식으로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게 낯가림이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걔는 우리랑 식구 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손님처럼 있다 갔어. 그 말 듣는데 괜히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우리 식구 될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확실해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애 낳고 그 기쁜 날에도 우리 시댁 식구는 전부 병원에 못 갔어요. 며느리 쪽에서 산모가 예민해서 시댁 식구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아들한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기지도 않았죠. 남편이 너무 기뻐서 가보자. 가보자. 했는데 아들이 말리더라고요. 아버지, 제발 오지 마세요. 혜진이 컨디션 안 좋아서 시댁 식구까지 오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처음 손주인데 병원 복도에서 얼굴 한 번 못 보고 입에서 사진으로 봤죠. 아들이 보내준 휴대폰 사진으로요. 산후조리원도 처가 쪽에서 다 알아보고 거기서 조리했어요. 며느리 말이 친정엄마가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래, 그건 이해했어요. 첫 출산인데 친정엄마 품이 그립겠지 싶었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간 뒤로도 시댁엔 아예 발길을 끊었어요. 한 달, 두 달 계속 전화만 하고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아기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런 핑계만 들렸죠. 근데 그 와중에 아들은 주말마다 빠짐없이 처가에 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들 집 앞에 생필품 좀 놓아주러 갔다가 우연히 같은 아파트 주민한테 들었어요. 아드님 매주 처가 가시더라고요. 손주도 거기 데려가서 잘 논다던데요. 그 말 듣고는 가슴이 싸하게 식더라고요. 그렇게나 아프다던 며느리가 처가엔 가고 시댁은 오지 말라고 해?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진이는 좀 어때? 이제는 몸도 좀 나았지? 이번 주말엔 애기 데리고 집에 좀 오지 않을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엄마. 아직은 좀 그래요. 혜진이 아직 잠도 못 자고 아기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면서 둘러대요. 그 말하면서 뒤에선 아기 웃는 소리 들리고 며느리 웃음소리도 들리고 전화기 너머로는 행복한 처가 분위기가 들리는데 저희는 그저 전화기 너머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무심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애미는 절이 없어도 우리 아들은 도대체 뭐냐? 부모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먼.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거야. 그 말 듣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죠. 손주 돌잔치는 처가 쪽에서 한다고 날짜랑 장소만 딱 통보받았죠. 르네상스 뷔페로 12시까지 와주세요. 아들이 보내준 이 문자가 다였어요. 뭐 그래도 손주 첫 생일인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남편이랑 백화점 가서 손주 옷 사고 용돈 봉투까지 준비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좀 불편해하니까 최대한 말없이 조용히 가자고 서로 약속했죠. 근데요, 잔치장 문을 여는 순간 우린 이방인이었어요. 처가 식구들은 벌써부터 자기들끼리 북적북적 테이블마다 웃음꽃이 피어 있고 사진사랑 함께 사진도 여러 장 찍고 있었어요. 양가 친척들 모인 자리라고 했는데 우리 시댁 식구는 딱 저랑 남편 두 사람뿐. 며느리는 멀찍이서 한번 고개 숙이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들은 왔다고 고개 끄덕, 엄마 왔네 한마디. 누구 하나 이리 오세요. 사진 찍으셔야죠. 하는 말도 없었어요. 테이블도 끝자리에 외진 구석에 하나만 비워놨더라고요. 식사도 아무도 같이 안 하고 우리 둘이 조용히 밥 먹고 있으니까 딱 남의 집 잔치에 온 느낌이었죠. 그날 며느리 어머니는 계속 손주 안고 사진 찍고 양가 가족 찍는다면서 시댁은 빼고 처가 식구들끼리만 사진사 앞에 서더라고요. 한참 뒤에 단체 사진 찍는다며 우리도 불려갔는데 그땐 이미 대부분 식이 끝났을 때였어요. 심지어 손주 돌잡이도 우린 모르고 지나쳤어요. 그냥 밥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박수치는 소리 듣고 아, 벌써 했구나. 한 거예요. 돌잔치 끝나고 며느리는 아이 안고 곧장 처가 식구 쪽으로 가버렸고 우린 아들 얼굴 한 번 더 못 보고 그냥 돌아섰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우리 왜 간 거냐? 잔치라고 해놓고 저게 뭘 잔치야?
우린 그냥 돈 봉투 들고 간 손님이지. 며느리는 돌 사진 보내준다고 해놓고 3주가 지나서야 카톡으로 몇 장 띡 보내더라고요. 그마저도 어머님, 사진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추가로 더 보내드릴게요. 이 한 줄. 그걸 보는데 내가 뭘 그렇게 큰 부탁이라도 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느꼈죠. 아, 얘는 시댁을 철저히 남처럼 여기는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의무니까 오는 거였구나. 며느리는 도가 지나쳐서 시누이 결혼식 때도 몸이 안 좋다며 못 온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저녁에 SNS에 올라온 사진 보니까 강남 어디서 브런치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기 싫었나 싶더라고요. 자기 입으론 가족이죠 해놓고 정작 가족이 중요한 날엔 사라져요. 아들 둘이 맞벌이라 애 키우기도 빠듯할 텐데 내가 뭐 큰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시장 가면서 5만 원, 10만 원씩 넣어주려 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그런 도움 안 받아요. 괜찮아요. 나는 그냥 진심이었어요. 밥이라도 따뜻하게 챙겨 먹길 바란 거지 뭘 바라고 한 게 아닌데. 나도 그날 이후론 한 푼도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자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쓸데없는 참견처럼 느껴지게 만든 건 바로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그렇게 자존심 높고 도움 안 받는다던 며느리가 지금은 갈 데 없다고 짐 싸들고 들어오겠다는데 솔직히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돌아서진 않더라고요. 그땐 무시당한 거고 지금은 필요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어찌 모를까요?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와서 살겠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심란했어요. 며느리 자기도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꺼렸을 텐데 친정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고 오빠네 애들까지 돌보고 계시니까 불편해였나 봅니다.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눈치 보이고 친정 어머니도 지치시는 게 보이니까 결국 여기가 그나마 나은 선택이었던 거지. 방도 있고 아기 키우기엔 여기가 더 나으니까 도움 안 받겠다고 큰 소리 쳤던 자기가 원망스러웠을 거야. 남편 사업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기저귀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미움받을 각오하고 왔겠거니 했어요.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우리밖에 없으니까 온 거였어요. 저는 그래도 자식이 오고 갈 데가 없다 하는 게 안쓰러워서 품었습니다. 그래, 피 붙이니까 같이 살면 좀 불편해도 가족이니까. 아무리 갈 데가 없어 와놓고도 미안한 기색은 1도 없더군요. 오히려 뭐랄까 여기 오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에요. 집에 들어온 지 하루도 안 돼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카드값이랑 대출 이자만 해도 꽤 나가요. 어차피 여기서 밥 먹고 살 테니, 살림은 제가 할 테니 매달 저한테 생활비를 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하게 들리는지 저 애는 모르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한 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렇게 말 못했을 텐데요. 밥 얻어먹는 입장에서 생활비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니 이게 참 어디서 그런 당당함이 나오는 건지. 그러나 살림을 다 맡길 수는 없었죠. 당연히 내 집 내 살림이니까요. 필요한 돈 있으면 그때 말해라. 라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 받느라고 다리도 후들거리시고 힘들어 쉬고 있는데 병원에서 검사는 잘 받으셨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님, 들어오셨어요? 저희 방 전등이 좀 나갔거든요. 혹시 오늘 안에 고쳐주실 수 있나요? 그냥 관리인 부르듯 시아버지를 대해요. 그날 남편은 심기가 불편해서 입맛이 없다고 식사도 안 하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참아준 거였어요. 내 살림에 대한 간섭과 참견하는 것들이 당돌하더라고요. 며칠 전엔 제가 장 봐온 걸 보고는 어머니, 이런 국 반찬은 좀 별로예요. 저희는 샐러드나 크림 파스타 같은 걸 더 자주 해 먹어요. 이게 뭡니까? 남의 집 살러 들어와선 집주인 보고 입맛 바꾸라는 말이잖아요. 그러곤 자기 방에서 치킨, 커피, 피자 배달을 수도 없이 시켜 먹더라고요. 다 냄새 풍기면서요. 물론 저더러 돈을 내라고 했어요. 청소나 뒷정리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손자 돌 지나고 우리 친척들 온다고 하니
얼굴이 싹 변하면서 딱 이러더군요. 어머니, 저 그런 자리는 좀 불편해요. 그냥 저희는 방에 있을게요. 그리고 진짜로 친척들 다 왔을 때 인사도 안 하고 방문 잠그고 TV 보더라고요. 한 번은 손자 아픈 거 걱정돼서 물티슈에 체온계까지 사다 줬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그런 거는 잘 안 써요. 친환경 제품 알아서 사놨어요. 그냥 두세요. 내가 해준 건 전부 쓸모없는 짓 취급을 해요. 고마운 줄은 모르고 늘 자기 기준에서만 모든 걸 재는 애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어르신들도 일하세요. 건강하신데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남의 집 애기라도 좀 봐주시지. 돈도 벌고 심심하지도 않잖아요. 저한테도 아기 살림할 돈 조금 보태주시고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 순간 나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지금 저게 무슨 말이지? 나보고 일 나가라고? 남의 집 애를 보라고? 돈을 벌어서 제 아기 살림에 보태라고? 난 안 벌어도 생활비 안 모자라. 며느리는 진심으로 좋은 제안을 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말 뜻은 나 대신 돈 벌어와라. 나 대신 애 봐라. 당신은 지금 노니까 심심하잖아. 이런 뜻인 거죠.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며느리를 뚫어져라 쏘아보았어요. 눈빛이 간교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 말은 내가 늙은 몸으로 남의 집 애 봐가며 돈 벌어오고 그 돈을 너한테 보태주라고?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니, 어머니 요즘 세상에 다 같이 버는 거잖아요.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다. 입술은 꽉 다물었다가 또렷하게 말했다. 그래. 요즘 세상 다 같이 번다 치자. 그런데 너희 들어올 땐 어머니 불편하게 안 해요. 조용히 지낼게요. 그랬지?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늙은이한테 애나 봐라. 돈도 벌어라. 생활비도 내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며느리는 내 말이 짜증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더 단호해졌다. 내가 일평생 니네 시아버지 하나 보고 살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 집 지키느라 허리 다 휘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너희 뒷바라지까지 다시 하란 거니? 미안한 줄은 모르고 도와준 사람한테 돈을 더 얹어달라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니? 진짜 가족이니? 잠시 동안 거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들어올 땐 도와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젠 모르겠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일단 너희들하고 더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이틀 후에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쫓겨날까 싶어서 안절부절하다가 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고 나니 며느리가 변했어요. 며느리가 변했어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시고 얼렁 아버님 따라 가셔야죠. 아예 막말을 하면서 나를 멸시했습니다. 저는 남편 잃은 슬픔도 힘든 상황에서 며느리의 멸시까지 받으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대놓고 잔소리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문도 쾅쾅 닫고 들어가는 그 태도 때문에 살얼음판이 아니라 불 위를 맨발로 걷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또 갑자기 아들까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는 정말 눈물도 안 나더군요. 심장이 뚝 끊어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제 집엔 저, 며느리, 그리고 손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남편이 죽고 나서는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말로 상처 주고 사람 무시하고 지가 집주인인 양 굴고 어떨 땐 일부러 밥을 안 해요. 아니, 자긴 해먹고 저만 굶기고. 그때도 참았어요. 손자 생각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런데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며느리는 아이 재우고 나온 뒤
어쩐 일로 웃으며 커피 한 잔을 내 앞에 내려놓았어요. 서류 몇 장을 들고 오더니 어머니, 잠깐만요. 요즘 정부에서 세대 분리 혜택 같은 거 챙겨주잖아요. 이거 그냥 명예 분산용 서류예요. 세금도 줄고 혜택도 받고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해놨어요. 서류는 복잡한 전문 용어와 부동산 용어로 가득했고 저는 글을 꼼꼼히 읽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 요즘은 그런 것도 있구나. 서류를 뒤적이다 말고 그런데 이건 뭐지? 소유권 이전. 아, 그건 형식상 그래요. 어머니의 집을 넘기는 게 아니라 서류상만 이동하는 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세대 분리만 해놓는 거예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며느리는 도장과 잉크패드까지 직접 갖고 와서 테이블에 놓는다. 어머니, 여기에 도장 한 번만 꾹 찍어주세요. 제가 등기소랑 동사무소까지 다 알아봤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속았던 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집 매매 계약서였던 거예요. 제가 평생 남편과 함께 지키고 살아온 이 집을 며느리가 제 도장을 몰래 이용해서 자기 소유로 바꾼 겁니다. 며느리는 부동산 전문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도 꼼꼼히 준비를 했어요. 심지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내가 그런 걸 도와줬다니. 이 도장이 아직도 내 손을 보면 부들부들 떨려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어 주저앉았어요. 분해서, 억울해서, 치가 떨려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도장을 찍은 손보다 마음이 더 떨렸어요. 처음엔 단순히 실수인 줄 알았어요. 관리비 고지서에 서민정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아, 사무실에서 잘못 보낸 건가? 했죠. 그런데 계속 그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심지어 인터넷 요금까지. 모든 고지서가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집 주인이 바뀐 거 맞죠? 관리사무소에서 서민정 씨 집이라고 하던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재산세 고지서도 며느리 앞으로 와요. 종합부동산세 안내문도. 이제 세무서에서도 이 집 주인을 며느리로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65년을 넘게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어려울 때 받아준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왜 그때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도장을 찍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계속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어려울 때 도와준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다면 그때 쫓아냈어야 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만 계속 들어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법적으로도 이미 며느리 집이 되어버렸고 나이 들어서 집도 없이 어디서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친구들한테 말하기엔 너무 창피하고 딸 자식들한테 말하면 가족이 더 망가질 것 같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설마 진짜로 그럴 리 없어. 민정이에게 이 모든 사실이 진짜인가 물어봤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도 어차피 나중엔 손자에게 넘기실 생각이셨잖아요. 그냥 좀 일찍 제 이름으로 된 것뿐이죠. 이젠 제가 관리할게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책임도 양심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동네 친구 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그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조카 사무실에서 일하는 변호사 한 명 있는데 진짜 잘해. 한번 만나볼래? 그날 오후 순자는 손자 가방에 몰래 서류를 숨기고 서울 시내 작은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어요. 변호사는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서류, 원래 어머니께선 무슨 내용이라고 알고 도장 찍으신 거죠? 세금 혜택 받는 서류라고 명의만 잠깐 분산하는 거라고.
그럼 매매나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 없으시고요. 아니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와 정황만 확보되면 민사도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순자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섭니다. 실제 소유권이 며느리 이름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계약서상 매매 대금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실질적 증여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며느리가 말한 매매 대금은 입금조차 된 흔적이 없었어요. 걱정 마. 어차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 며느리가 지인과 통화하며 나눈 대화 녹음 내역들. 순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거실 구석에 소형 CCTV를 설치해 며느리의 폭언, 무시, 생활비 강요 장면 등을 확보했어요. 영상 속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살림 안 하실 거면 돈이라도 주세요. 아니면 나가세요. 왜 설거지를 안 하셨어요? 왜 청소를 안 하셨어요? 건강하신데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남의 집 애기라도 좀 봐주시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돈도 벌고 심심하지도 않잖아요. 이 경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매매 의사 없이 속임수로 소유권을 이전한 거죠. 그럼 내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이전을 무효화하고 형사고발로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피고 서민정 씨,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집을 제 명의로 넘겨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재판장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매매계약서의 매매 가격이 시세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둘째, 매매 대금이 실제로 입금된 적이 없습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넷째, 원고의 인지능력 평가서상 정상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속임수를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민정 씨 시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동의하신 것입니다. 저는 증언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집을 넘겨준다는 줄은 몰랐어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 서민정은 원고 박순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령의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점도 인정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 박순자에게 원상복구할 것을 명합니다. 피고 서민정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며느리 서민정은 법정에서 흥분하면서 시어머니가 혼자서는 살 수도 없는 분이에요. 제가 없었으면 요양원 가셨을 거예요. 거의 고함치며 말한다. 이게 말이 돼요? 가족끼리 이럴 일입니까? 이제 5살밖에 안 된 내 아들은 어떻게 키우라고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손자 얼굴도 못 보게 하실 거예요? 내가 교도소 가면 애들은 누가 봐요? 어차피 어머니도 얼마 못 사실 텐데 죽어서 이 집 누가 물려받을 건데요? 결국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이게 정의예요?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정의라고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없으면 어머니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혼자 외롭게 죽으셔도 제 탓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할머니가 엄마를 감옥에 보냈다고 해야 해요?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제발 선처해 주세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렇게 자기 갈 곳으로 갔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 그 아들의 아내가 내 삶의 가장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지.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어. 법은 진실의 편에 있었고 나는 끝까지 내 삶을 지켜냈어. 햇살이 포근히 내려앉은 오후, 작은 정원에서 내 손자는 조그만 물뿌리개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 아이가 나한테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지. 1년 전 그토록 당당하고 무례했던 며느리가 법정 구속되던 날, 순자는 이미 미움도 원망도 넘어서 있었다. 그 애 엄마니까 어쩌겠니. 내가 당장에는 도와줘야지. 그녀는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교도소에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손자를 생각해서였다. 엄마가 돌아올 그날까지 이 아이의 마음에 어른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밤이면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언제 와? 겨울 다 지나고 벚꽃 필 때쯤. 그럼 그때도 나랑 자전거 타러 가줄 거야? 순자는 눈을 껌뻑이며 웃었다. 할머니가 먼저 연습해야겠는걸? 아이의 웃음이 봄바람처럼 마당을 가로질렀다. 이 짧은 몇 년 동안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나마 의지하던 아들도 교통사고로 잃었으며 며느리에게는 믿었던 모든 것을 배신당했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살아서 밥을 짓고, 살아서 아이를 안고, 살아서 다시 웃고 싶었다. 박순자, 그녀는 요즘 일기를 쓴다. 오늘은 아이가 혼자서 젓가락질을 했다. 동사무소에서 아이 장난감도 지원받았다. 첫 번째 재산 목록을 정리했고 남은 돈은 노년을 위한 계획 통장에 넣었다. 나도 다시 꿈을 꿔야겠다. 그녀는 손자를 위해 살아가며 자신을 위해 다시 설계하고 있었다. 하루는 아이가 묻는다. 할머니, 왜 항상 웃으려고 해? 그래야 내가 안 무섭지. 근데 난 무서워도 할머니 좋아해. 그래도 할머니는 웃을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졌어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되어 하루하루를 배우고 하루하루를 설계하고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살아냅니다. 나는 다시 웃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 어느 봄보다 이 봄이 아름답기를.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공간에서 다시 만나요.